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이지만 한번 동아시아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동아시아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서교류,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발전,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기술 진도는 그 교과서에 따라서 앞에서 먼저, 그러니까 서민문화보다 앞에서 먼저 소개가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의 맨 마지막에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민문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거, 교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문화, 그 다음에 교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과학기술 발전과 동서교류 요 챕터가 뒤로 가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참조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과서에 의하면, 천재교육에 의하면 앞에 있어요. 서민문화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방식대로 따라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과학기술은 사실 뭔가 이해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되게 정보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쭉 그냥 나갈 거니까. 자,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이후에 유럽 상인과 선교사들에 의해 유럽 문물이 소개가 돼요. 이 유럽 상인들은 물론 자신들이 팔기 위해서 이런 그 자기 나라의 문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안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도 있냐면 사실 총포도 있어요. 총포를 그 동양 쪽에서 먼저 만든 것 같지만 사실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응용해서 대포로서 만든다든지 또는 이것을 축소화시켜서 총포 또는 철포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은 다 대체적으로 서양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선교사가 왜 나오느냐? 선교사는 종교를 전파하러 온 거 아니냐? 예, 맞죠. 그런데 종교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조금 이 중국 사회라든지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더해서 서양 문물도 같이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 종교를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나 이런 문물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도 대신에 같이 받아야 돼. 어떻게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그런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같이 대동한 그런 기술자 또는 선교사 자체가 예전에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 그런 기술들을 전파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도 함께 종교도 같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각각 하나씩의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종교 외에.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럽 사인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럽 문물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 지식 또는 총포, 그다음에 홍위포 이런 무기들 같은 것들도 다 유럽 상인들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무기들이 이때쯤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가 좀 대표적인 사람인데 마테오 리치가 무엇을 갖고 왔느냐면 고려만국전도를 가지고 와요. 예, 그러니까 이 고려만국전도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이 고려만국전도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 고려만국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서양식으로 그려진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전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려만국전도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세계 지도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것과 흡사한 거죠. 그 다음에 기하 원본이라는 책을 해석을 해서 내놨다라고 하는데 마테오 리치가 기본적으로 어학에는 좀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죠. 기하 원본이라는 책을 해석해서 내놓는데 이 기하 원본이 뭐냐면 이과 계열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하학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하학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유클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이제 그 책으로 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하학서예요. 기하학서도 다 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기하학서의 전반부만 적혀 있는 책이 뭐냐? 기하 원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줘요. 마테오 리치가. 그 외에도 실용적인 학문들이 들어오는데 본초 항목, 농정전서, 천공괴물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초 항목은 의학책이에요. 의학서. 네, 농정전서는 뭐냐면 농서예요. 농사 기술과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천공괴물, 말이 좀 이상한데, 천공괴물은 무엇이냐면 산업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업 기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산업 백과사전 이런 거겠죠. 예, 그런 하나의 이런 백과사전도 이 당시에 들어와요. 이 당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청나라 때로 넘어가서, 청나라 때는 이제 크게 세 사람이 넘어와서 이런 과학 기술들을 전파해 주는데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 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인데 독일인이고 이 사람이 중국 이름도 같이 받아요. 중국 이름이 뭐냐면 탕약망이에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탕약망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담 샬은 그 시헌역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천문대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의 선교사라는 거야. 예수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러한 그 하나의 지식 정도는, 전문 지식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거를 중국에 소개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뭐 하겠다? 예수회가 뭐예요? 천주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천주교를 전파를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를 전파를 하기 이르는 거죠. 다음 부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베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조아킴 부베예요. 조아킴 부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 출신의, 이 사람도 뭐냐면 예수의 선교사예요. 네, 이 사람도 예수의 선교사인데, 이 황여 전람도라는 것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강희제 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지도예요. 네, 이렇게 강희제 때 이 지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지도 이름이 뭐냐면 황여 전람도예요. 자,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스틸리오네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출신의 라고 있으니까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역시 예수의 선교사예요. 이 카스틸리오네는 이 예수의 선교사이긴 하지만 뭐로도 되게 유명했냐면 화가로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서양화 기법을 들여와서 뭐 원명원 이런 것들도 뭐 설계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 화가인데 중국 안에서는 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스틸리오네는 누구에게 총애를 받았냐면 옹정제와 걸륭제에게 이제 총애를 받아요. 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굉장히 아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이 카스틸리오네가 이건 좀 하나의 일화긴 한데, 카스틸리오네가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막 그림도 막 그려주고 이러니까 황제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스틸리오네가 언제 한번 걸륭제한테 뭐랬냐? 이제 나 지금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이 중국에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걸륭제가 뭐라 했냐? 네가 다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것만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밑에 이제 전례 문제가 나오는데 기독교 전파를 걸륭제가 많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것 빼고는 다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스려는 사실 이게 목적이었는데 본 목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전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례 문제는요, 제가 여기다가 막 다 적기는 좀 그렇고, 이 아담 샬, 부베, 카스틸리오네 같은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오는 그 이후에 후기에 들어오는 수도의 사람들 간에 서로 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도 펴도 되고 제사도 해도 돼요. 이제 요런 걸 우리는 뭐라면 이제 전례를 인정해 준다라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회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하나님 전파를 위해서 이런 거 정도는 받아들여 줘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은 공자를 숭배하거나 그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얘네들 이러한 생활 정도는, 뭐 생습 정도는, 생활 습관 정도는, 또는 전통 이런 거 정도는 좀 우리가 너그러이 봐주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와서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이제 이게 16세기에 파견되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또는 예수회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선교회들이 막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천주교의 이 교리를 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수도회라는 사람들은 맞죠? 제가 지금 수도회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 뭐 이름 들으면 좀 알 법한 이런 수도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뭐 개소리냐. 야, 너희 못 들었냐? 십계명에 뭐라 돼 있어? 나 위에 다른 신성기여 안 되는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네가 공자를 믿게 하고 이 제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네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야? 이단이란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되는 거야. 중국에 얘기해도 너네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금지해야 되고, 너네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공자로 그 새끼 원래 인간이요. 너네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민족들 또는 청나라의 그러한 전통을 부정하는 이 후기의 그 수도회들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과 단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제가 16세기의 그 예수회의 방침과 17세기 이후에 들어오는 그 수도회의 방침이 서로 뭐해서 너무 달라서 생겨나는 그런 논쟁을 우린 뭐라 하냐면 전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 이런 것들을 퍼뜨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서 이런 전통을 또는 전통 이제 전례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인 거야. 이 논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유럽의 그런 이제 문물 같은 것들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라 생각했냐? 야, 너넨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나라를 뭐 하려고 한다? 너네 내정 간섭하려는 거 아니니? 라면서 심히 불쾌해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내정 간섭하는 너네들이랑 못 놀겠어. 너네 종교를 데리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천주교를 뭐 하겠다? 박해하겠다. 예.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 생각을 해서 이런 천주교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천주교 박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전례 문제가. 그럼 천주교를 박해했어. 그럼 유럽 애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무기 발달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청나라가 이렇게 과학기술과 무기 발달이 뒤처지면서
사실상 영국이 뭐 무기를 갖고 쳐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처할 만한 기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지는 거예요. 아편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조선 전기에는 이런 과학기술이 나름 뛰어났단 말이야. 뭐 대형 화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포를 배에다가 실어서 싸우는 거라든지 또는 뭐 신기전을 만들었다든지 그러한 그런 과학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들을 온전히 잘 계승을 해왔어.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런 일본 수군들을 제압하는데 대형 화포들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참고로 대형 화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천자총통 정도는 돼야 우리가 대형 화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조선 후기 때 와가지고 이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서 무기보다는 조금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농업이 발전하고 수산업이 발전하며 이제 의학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먼저 농업에 있어서는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소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인데 이 농가집성이 편찬되고 이것을 이제 널리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국에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는 것이고,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경제적과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집성에 대한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산업에 대한 내용인데,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과 되게 비슷한 이름이 있지.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과 정약전 서로 형제인데 무슨 관계냐? 정약용의 형이 바로 정약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전이고, 자산어보라는 책은 무엇이냐면 해양생물에 대한 기록이에요. 해양생물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자산어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재마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거 여러분 아시려는가 몰라. 태양인 이재마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재마도 누가 연기했느냐? 그 유명한 수종영이 했어요. 최수종 씨께서 했지. 자, 이 사성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4가지의 체질이 있다. 그래서 이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감기인데 이 체질에 따라서 얘는 이게 감기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기에는 요렇게 처방을 한다라고 옛날 동의보감에 적혀 있는데, 이것대로 하니까 100명 중에 한 10명이 갑자기 죽는 거야. 이상하다? 사람은 똑같은 체질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전부 조선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처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똑같이 처방을 했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끝에 사람에게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의 그런 체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처방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 사상의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사상의학을 만든 사람이 조선의 이재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마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믿고 있었던 거야? 허준의 동의보감만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동의보감이 나쁜 책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의학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의사들께서도 그 동의보감을 많이 믿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으니까 쓰고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동의보감들을 했더니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후대에 이재마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더 넘어가서 연행사를 통해 서양 문물도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연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청나라에 가는 그런 사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런 거 배우기 위해서 보내지는 이 사신들인데, 이들을 통해서도 서양 문물이 접촉을 하게 돼요. 지리학에서는 아까 앞에 얘기했었던 고년마 북전도, 그 다음에 시연욕도 받아오면서 조선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천이와 혼천시계도 들여오면서 우리도 천체 관측기구를 개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기도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거중기 하면은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이지. 그러면 이 기기도설이라는 책은 무엇이냐? 서양 기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책이 뭐냐? 바로 기기도설이에요. 그래서 이 기기도설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거중기라는 거죠. 이 거중기를 통해서 지금의 수원, 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중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크레인이에요, 크레인. 네. 자, 그다음 이제 일본입니다. 에도막부 당시의 과학 기술인데 사실 지금 16세기 이후 유럽 문화와 접촉 이 내용은 에도막부 이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도 먼저 좀 다뤄놓고 제가 마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6세기 이후 유럽 문화 접촉을 하게 되는데 안경과 시계와 화승총 이런 것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뭐 스페인 이때 들어오나? 아니 스파니아는 좀 안 들어왔지 싶은데 보통 네덜란드나 또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유럽 문물을 이제 전래를 하게 되는데 안경, 시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뭘로? 조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 조총. 자, 이 조총의 영향이 무엇이냐?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가문이 상대편 가문을 완전히 발라버려요. 소위 말해 진짜 발라버리는 수준이야.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승총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튀어나오면서 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을 뭐 해야 되겠다? 이 화승총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 축성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전쟁의 양상도 변화하게 돼요. 이들의 전쟁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총이 없었던 시기니까 활과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투가 대부분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활은 뭐예요? 앞에서 쏘고 뒤로 쭉 빠지는 거지. 그리고 창이 앞으로 가서 으쌰 이렇게 해서 싸우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예. 또는 기병이라고 해서 막 돌격해가지고 뒤를 치고 뒤로 칠 수는 있지. 하지만 말에서 내려서 싸워야 했던 그런 이제 일본에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전투 기술이 있었지. 근데 이러한 전투 기술을 한 단계 올려주는 것이 누가 하느냐? 바로 화승총이고 이 화승총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던 가문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되겠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어떻게 대승을 거두냐면 이 오다 가문과 다케다 가문이라고 해서 그 기마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가문이 있어요. 오다는 일찍이 그 조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조총대를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였고,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기마대라고 하면은 기마대라고 할 것 같으면 다케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기마술에 어마어마한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탁월한 그런 게 있었어. 예, 그러니까 좀 정평이 난 거죠. 예, 기마대 이제 전국 시대에 생고쿠 지다이 때 기마대 하면은 다케다 가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평이 난 이제 그런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마대 15,000여 명이 있었고 15,000여 기라고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오다도 여러 이제 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조총대가 3,000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00여 명이 15,000여 명을 발라버리는 이제 그 전투가 무엇이냐? 바로 나가시노 전투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케다 측에서 12,0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해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편승돼서 다케다 가문 내부에 분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오다가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예,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케다가 안에서 골마 터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터지고 또 바깥으로는 뭐 나가시노 전투 대패 이것과 맞물려서 뭐 하느냐? 아예 다케다가 멸망까지 하게 되는 이 전투가 뭐냐? 바로 나가시노 전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 3,000여 명이 어떻게 12,000여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었느냐? 바로 3단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 3단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조총이라는 것은 한 번 쏘면은 재장전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1열로 사격하는 게 아니라 3열로 사격을 하게 하는 거야. 첫째 열 앉고, 둘째 열 서고, 셋째 열 또 서는 거야. 그래서 첫째 열이 쏘면 빠지고, 둘째 열이 앉아서 쏘고, 쏘면 셋째 열이 나와서 앉아서 쏘고. 그러면 첫째 열이 그때 그 당시 어떻게 되겠어? 재장전이 다 됐겠지. 그러니까 그 재장전은 된 첫째 열이 다시 나가서 쏘고, 둘째 열, 셋째 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연사력을 높이게 되는 거야. 연사력을 이러한 3단격이라는 그 배치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조총의 단점을. 아시겠어요? 역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도 이런 3단격에 당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그 전투에서도 이 3단격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누가 오다가 개발을 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3단격이라는 기술이에요. 예, 그 정도로 오다가 이 조총대를 능수능란하게 잘 썼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갑자기 또 전쟁 얘기하니까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그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센고쿠 시대 때 화승총이 들어오면서 특히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 이들이 화승총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되었구나. 즉 유럽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서적 간행과 도자기 제조를 하게 돼요, 일본에서. 근데 이 서적 간행이라고 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인쇄물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인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도공들을 납치해와요. 뿐만 아니라 도자기도 잘 만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도자기 도공도 같이 납치해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문화재들도 약탈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준 높은 문화들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서 이 일본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으로부터 농전전서라는 것이 보급이 되면서 새로운 비료와 농기구가 보급되고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유럽의 선교사 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게 되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 자, 16세기 중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예요. 에스파냐, 그러니까 어디예요? 스페인이겠지. 그러니까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았는가 봐.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쓰레기적인 성격이 있는가 봐. 17세기 초에 크리스트교를 탄압을 해버려요. 일본이. 왜? 선교사가 인신매매를 하고 기독교를 믿는 다이묘들이 절을 그러니까 불교, 그 다음에 신토, 이제 신불 스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절들을 철거하고 승려류도 원래대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지. 너 나가든지 환속하든지 네 알아서 해. 알겠니?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다이묘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입장에서 짓거리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크리스트교를 대대적으로 탄압을 해버립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호소카와 가라샤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은 다이묘는 아니고 다이묘의 부인인데, 이 다이묘의 부인, 그러니까 호소카와 씨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라샤 자체는, 가라샤라는 여인의 원래 성은 뭐냐면 아케치 미츠히데 할 때 그 아케치인데, 아케치 미츠히데의 딸이야 원래는. 근데 아케치 미츠히데 누굴 죽였냐? 자기 주인을 죽였죠. 그러면서 배신자의 아이콘이 됐잖아. 근데 이 가라샤를 호소카와 가문에서 내쫓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호소카와 씨가 이제 좀 이게 주목을 끄는데, 이 호소카와 씨는 이 가라샤를 자기 여인으로 완전히 품어놓고 나서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해. 이 또라이가. 그래서 이 호소카와 씨가, 이 호소카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라샤가 무엇에 심취하게 되냐? 바로 이 천주교에 심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라샤로 바꿔요. 원래는 가라샤가 아니야. 근데 이름을 가라샤로 바꾸는데, 이 가라샤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로 그라시아. 그라시아예요. 그라시아. 그래서 이 그라시아의 일본어 발음이 뭐냐? 바로 가라샤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거 세례명이죠. 세례명.
자신의 세례명으로 불러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라샤로 바꿔요. 그래서 호소카와 가라샤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 크리스트교가 전파돼서 열렬히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자로서 이 호소카 가라샤이가 일본에 좀 유명한 그런 여인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참고로 이들은요, 세푸쿠라고 해가지고 그 자살 방식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할복이라고 해서 그 배를 가르면서 자살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거부를 해요. 왜냐? 우리 기독교, 제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살이에요. 근데 이 세푸쿠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거거든. 결국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자살하면 안 되겠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 아닌 형태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죽어요. 어쩌면 이것도 자살이지. 자신의 가신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그러놓고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죠. 예. 어쨌건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자살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표면적인 자살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이제 요렇게 할 정도로 이 가라샤라는 여인은 이 천주교의 열렬한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란학으로 넘어가서, 란학은 네덜란드인에게 과학과 문물 수용 및 그런 이제 문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로부터 넘어온 기술, 문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란학이라고 그런다. 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볼게요. 베트남. 유럽 문물의 전래. 자, 유럽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계, 망원경, 무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활판 인쇄를 통해서 렉기돈의 서적과 그 다음에 레후작의 의종심령이라는 책을 인쇄를 하게 돼요. 참고로 의종심령이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의학서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의 유익과 확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크리스트교는 17세기에 예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포교를 하지만 곧 탄압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는 그러다가 이 크리스트교는 언제 확산하게 되냐? 응우인 왕조에 의해서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요. 베트남어를 로마자 방식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문자 형성에도 이제 기여를 하니까 이제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서민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서민문화인데, 자, 서민문화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시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서민층의 증가와 그들의 소비문화가 발전을 해요. 그런데 소비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왔어요. 자, 소비문화라는 것은 그 특정 층이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위 양식을 결정하게 되는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문화는 무엇이냐면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문화가 나오는 그런 방식을 소비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과 청에, 그러니까 중국의 서민문화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삼국지 연희, 수호전, 금병매, 서유기, 홍루봉, 유림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양산박이라는 곳에 양산박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양산박의 영웅 호걸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그 수호전이 되겠고, 금병매는 어찌 보면 좀 나름 중국의 에로티시즘이라고도 표현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제가 대충 이제 시간상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서문경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서문경과 자신의 첩, 그 다음에 그들의 첩의 시녀, 시녀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금병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좀 에러물에 가까운 영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20살 넘으면 한번 보세요. 금병매 같은 경우는 물론 노골적으로 야한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 가장 추악했던 그 사회상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기도 했어요.
서유기는 다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홍루몽이 무엇이냐면 얘는 청나라 때 만들어져요. 청나라 시대에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조설근이 지은 책인데 쓴 최고의 장편소설입니다. 이 바로 홍루몽이에요. 그 다음에 유림회사는 그냥 풍자소설인데 역시 청나라예요. 청나라 오경제라는 사람이 쓴 오경제가 쓴 풍자소설이 바로 유림회사다.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풍자소설. 예. 자, 그럼 희곡.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극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종합예술로서 이제 인기를 받았는데 특히 청나라 때 와가지고 경극이 발전하게 돼요. 자, 경극은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패왕별이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술 이제 도시 생활에 대한 그림, 풍속화, 연화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경극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경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남자 역할은 남자가 하고 여자 역할도 남자가 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이제 막 그 여자처럼 간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이제 그런 목소리들도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경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베트남 서민문화에 대해서 볼게요. 후기 내 왕조의 그 민족 문화가 발전하면서 애국적인 시, 그 다음에 사회 비판하는 책,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서민문화는 한자나 쯔른 문자로 쓰인 민간 작품과 장편소설, 그 다음에 민간 예술과 회화 등이 발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상인형극, 이제 요게 지금도 계승이 되고 있는 이제 서민 예술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바로 수상 인형극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하는 그런 이제 인형극이 되겠죠. 자, 이제 조선의 서민문화 볼게요. 조선의 서민문화는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한글과 한자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누가 서민들이 또는 그러한 졸부들 중에 있죠. 그러니까 평민이긴 평민인데 돈이 있는 평민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서당 교육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책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서민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조선 역시 그러한 소비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면 원초적으로 넘어가면 모내기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도 하게 되는 거고, 네, 모내기법 더하기 그다음에 당시 세도정치에 대한 영향도 있고, 네. 그러면서 신문제가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문제가 동요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학사상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자, 에도막부의 서민문화 볼게요. 자, 일본의 서민문화는 도시의 상공업이 발달하고 조은인, 즉 상인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면서 상인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상인을 일본어로 조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남녀 애정이나 상인 생활 등의 소재를 통해서 문학 작품들 하기도 하고, 분라쿠, 가부키, 노카쿠, 그 다음에 우키요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분락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분락구. 그러니까 인형극이지, 인형극. 분락구는 인형극이에요. 그 다음에 가부키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는 이제 가면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노가쿠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가면 연극이 아니라 이건 가면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한마디로 가면 가지고 하는 행위 예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가면극이고 얘는 가면을 가지고 하는 예술 같은 거예요. 노가쿠. 그 다음에 우키요에는 무엇이냐면 판화인데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please let others sit comfortably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러한 짓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화 방식으로 그려내는데 이 판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런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기생, 게이샤라고 그러죠. 예, 이제 게이샤라고 그러지.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제 주인공들을 가지고 만든 판화를 우리는 우키요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했어요. 그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서민문화에 대해서 배워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나열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소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